그리고 이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차별화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격차.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 소득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북유럽 같은 선진 사회가 되는데 가장 지장이 됩니다. 이 학력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또 그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임시직이니, 뭐 요즘은 또 택배라든가 또 플랫폼 노동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전통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외곽지대에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정규직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이 월급 400만 원 받으면은 이 비정규직은 200만 원 이하 대부분 그런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은 상위 10%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정규직에 해당되고 제도권 내에 있죠. 그렇지 않은 90%의 국민들은 연봉 2천에서 3천, 월급 200만 원 수준에서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그건 격차를 뒀기 때문인데, 왜 같은 일을 하면서 왜 차별을 2배 이상 받습니까? 또 학력이 중학교 나오든 고등학교 나오든 대학교 나오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그 사람의 일이 얼마나 사회나 국가나 인류에 기여하느냐, 우리 이웃에 필요한 일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저는 사회보상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 모두가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격차를 어느 정도는 내야지 이 사람의 동기부여가 돼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격차는 필요하지만은 지금같이 2배, 3배 차이를 내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격차를 선진국은 북유럽 사회에서는 10배 정도, 그러니까 월급을 우리가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월급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뭐 재벌이라도 1000만 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논의가 있고 그 입법화 시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가장 못 받는 사람이 월급 100만 원 받는다면은 재벌이나 그 오너들 스톡 옵션까지 하면은 연뭐 500억, 1000억도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몇 배입니까? 1000배 막 나오잖아요. 이게 미국식 막가파 자본주의인데, 미국이 그걸 뭐 선도해가지고 우리는 미국 놈 똥도 좋다고 하던 시절이 있는 그런 미국 숭배주의자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은 그게 좋으니까 우리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격차를 줄이고 같은 일을 하면은 같은 월급을 주게 하는, 북유럽 스웨덴 같은 데 그 연대임금제 이 노사정이 전부 합의를 해가지고 별 연대임금제를 노동을 하면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같은 수준의 급여를,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직장에 있든 간에 그 사람들은 비슷한 처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중소기업 경쟁이 안 되는 데는 무너지면은 거기는 이제 실업자에 대한 철저한 구제 장치가 되어 있고 실업을 재교육시켜서 국가가 그 사람의 일을 찾아주고 매치를 해줍니다. 또 창업하려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실업을 했다 이거 파산을 했다 이거 전혀 두려움이 없죠. 그런 국민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제가 북유럽도 가봤지만 거기는 어린이들이 정말 어린이답고 천진난만한데, 우리나라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어린이는 그 초롱초롱해야 될 눈망울에 슬픔과 좌절과 더 나아가 분노, 정오의 눈망울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는 어린이가 우리나라 9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나라에 장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빨리 이런 이 지옥 같은 격차 사회, 가진 자 돈 있는 놈만이 잘 사는 이런 사회를 바꿔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고 민족 통합뿐만 아니고 그런 우리 지역 간의 통합도 되고, 그런 바탕하에 우리 우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회민주주의든 뭐 자본주의든 간에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 경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시장 경제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그 시장에서 강자만에게 유리한 제도를 설계하기 때문에 이 공정한 시장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강자에 대해서 오히려 강자를 자제를 시키고 약자한테 기회를 주고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평평하게 해주는 게 이제 국가나 사회가 할 역할인데, 그랬을 때 그 시장이 원만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부작용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가진 자들이 자기들 편하게 하기 때문에 약자나 뭐 신생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정의로운 시장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그걸 결국은 정치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올바른 정치가 필요하고, 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경제가 창의성과 역동성을 가져야 그 경제가 또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발전을 하면서 그 아웃풋 생산물에 대해가 정의롭게 분배만 하면은 시장은 가장 자유롭고 창의력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경제 하에 강자만을 유리하게 해놓으면은 그 속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능성이 검증되고 정말 좋은 기술이 있다면은 그 기술과 가능성만으로 국가나 사회 공공에서 그 기업과 그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밀어주고 투자하는 그러한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그런 창의적인 기업인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그 리스크를 사회가 공이 분담해서 안는 거예요, 국가가. 그 기업한테 밀어주고, 물론 그 기업이 사기를 치고 악의적인 걸로 접근했을 때는 그거는 엄벌에 처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또 곁들여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신의 상태가 된 거는 개인한테 맡기가 개인이 알아서 살아라 하니까 힘들어서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업제도는 처벌하지 않는 법,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횡행하고 사기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힘있고 하면은 오히려 더 풀려나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가 기술과 가능성 있는 데를 전적으로 밀어주고, 거기서 실패하더라도 선의로 열심히 해서 실패하는 거는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돈 빌려준 은행이나 기술보전기금 이런 데서도 책임 묻는 걸 능사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책임을 묻다 보니까 신용보전기금, 국가기술보전기금이 창립된 취지와는 다르게, 창립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술과 가능성만으로 투자를 하려고 돈을 빌려주려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담당자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기술보전기금 이런 데서 자기들 안전을 위해서 각종 장치를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은 매출 실적이 있어야 되고 자본 담보력이 있어야 되고 이걸 따지는데, 그러면 신생기업이나 서민들이 무슨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